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장에 칼국수 먹으러 온 김재수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죠. 태안 생각이 원래 또 떠올랐죠. 그 태안은 오랫동안 많은 시민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수도 또 그런 일이 또 생기는가. 또 태안처럼 또 사건이 그런 일이 또 일어났구나. 기름 실러 가는 배가 속도를 높이는 바람에 속도를 좀 가속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경제도 힘들고 이런데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지가 5년도 안 됐다는데 정부의 대응이 좀 부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은 어민뿐만이 아니고 지역민들이 전체가 상처를 받았죠.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전체가 다 피해자죠. 어민뿐만이 아니고 그 상처가 빨리 회복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여수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광명시장에 칼국수를 드시러 오신 김재수 씨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늑장 대응, 또 사고, 축소, 이런 문제들 언제 우리가 없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 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예. 태안 문제도 그렇고 20여 년 전에 여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정면 인터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or 노 질문은요, 이석기 의원에 대한 20년 검찰 구형 적절합니까? 인데요. 9969님은요, 예스라고 봅니다.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이 국가를 비방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은 경솔하고 직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20년 구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9992님은 노입니다. 20년이라는 형량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네요. 국가 내란 음모와 선동 혐의가 사실이라면 무기징역이 맞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게 20년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은 분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후에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이 설 연휴 기간에 좀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망신이라기보다는 경기를 굉장히 못했죠. 그래요? 네, 예. 망신이 아니에요. 네. 오늘 돌아왔죠? 예, 오늘 새벽에 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유럽파를 점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직접 유럽으로 건너갔고요. 일부 선수들은 소속팀 전지훈련지로 곧바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참가 선수 23명 중에서 16명이 귀국을 했습니다. 대표팀이 전지훈련 도중에 3경기를 했는데 1승 2패를 기록했고요. 사실 내용이 좀 더 안 좋았죠. 한 골만 넣고 3경기에서 실점은 6골을 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돌아온 공격수 이근호 선수 오늘 이제 대표로 인터뷰를 했는데 체력적으로 좀 굉장히 힘들었고 개인적인 준비도 부족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보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한 경기고 경기력이 안 좋긴 했지만요. 실제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운에 참가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K리그 지난해 말에 시즌을 끝내고 나서 지금 휴식기거든요. 근데 휴식기에 3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 컨디션, 몸 만드는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월드컵이 열리는 해 1월에 국내파 선수들만 모아서 장기 전지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까지 이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은 유럽이 시즌 중이라서 이 국내파 선수들밖에 전지훈련을 참가할 수가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휴식기
낮기 때문에 선수들 컨디션도 좋지가 않습니다. K리그 구단들 입장에서도 이 구단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 쉬면서 몸을 만들어야 될 시기에 대표팀 장기 전훈에 가는 게 반갑지는 않은 상황이라서요. 이래저래 전훈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치올림픽 관련 소식 들어보죠. 망신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소치올림픽 선수단 본진이 소치에 도착했죠? 예, 한국 선수단 본진이요. 현지 시간으로 1일에 소치에 입성을 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은 네덜란드에서 최종 전지훈련 마치고 한국 시간으로 어제 소치에 입성을 했고요. 대표팀 선수들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이 소치에서의 첫날을 보냈는데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한국에서 건너갔기 때문에 일단은 시차 적응 그리고 현지 적응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크로스컨트리 대표 선수들은 오늘 하루 종일 장비 점검을 했다고 하고요. 이 썰매 종목, 봅슬레이라든가 루지, 스켈레톤 여기 코치진들은 경기장 동선 파악하고 경기장 답사하는데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바이애슬론 대표팀 그리고 프리스타일 스키의 서정화, 모글 스키의 최재우 선수는 이 한국 선수단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도착 첫날 훈련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스피드 스케이팅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죠.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이 네덜란드 오픈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가볍게 우승을 하면서 이 마지막 리허설까지 성공리에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화 선수 부담이나 긴장감 이런 모습 전혀 없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소치에 입성을 했고요. 지난번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 다 받아들이겠다, 즐기는 마음으로 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즐기는 마음으로 하겠다. 여기가 또 마음에 드네요. 네. 네네. 그런 경우 성적이 좋더라고요. 보니 보면. 네. 예, 그렇죠. 지금 사실상의 적수나 라이벌이 없는 상황이어서요. 네. 본인이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이변이 없는 한 금메달 무난히 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구 소식 하나 더 들어보죠. 임창용 선수가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 캠프에 합류하나 보죠? 예, 시카고 컵스가 오늘 구단 홈페이지에요. 임창용 선수하고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임창용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리거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에 참가를 해서 기량을 테스트하면서 빅리그 재입성을 노리게 되는데요. 사실 임창용 선수는 지난해 1월에 이 시카고 컵스하고 2년짜리 스플릿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스플릿 계약이란 게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뛸 때 연봉이 다른 계약이어서 이 구단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 언제든지 메이저리그에서 쓸 때만 연봉 많이 주는 그런 계약이라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구단이 유리한 계약인데요. 임창용 선수 지난 시즌에 6월부터 마이너 등판하다가 9월 5일에 메이저 승격해서 6경기 등판을 했거든요. 올해 역시 이 스플릿 똑같은 계약으로 1년 더 컵스하고 계약을 하게 됐고 이제 다가오는 14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에서 시작하는 컵스의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에 합류를 해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네, 임창용 선수의 이런 아름다운 도전이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은 사고나 고장차 구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봉로, 동묘암역에서 청계 7가 방면으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근 주의해서 지나시라는 시민 제보가 있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방화대교를 조금 못 미친 곳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다행히 고장차 지점 정체는 없습니다만 그 이전에 원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는 속도를 쭉 줄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성산대교를 조금 못 미친 곳에 사고가 났습니다. 가양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막힙니다. 그 밖에 여의대방로가 성남고등학교에서 보라매역까지 시속 20km 정도로 지나고 있고요. 신길로가 신길시장에서 우신초등학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는 디지털단지 입구에서 구로 디지털단지까지 양방면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기름 유출 사고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20년 전이었죠. 시프린소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크게 보았던 전남 여수 앞바다가 또다시 바로 이 같은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설 당일인 지난달 31일에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선박이 안전 속도를 유지하지 않고 부두에 충돌한 것이 일단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반복되는 사고로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있고 또 생계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역인 전남 여수시 신덕동에 사시는 김정기 어촌 계장님 연결해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계장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김정기입니다. 네. 현재 여수 지역의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고 또 오염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궁금한데요. 실제 지금 처음에 서두부터 이야기하자면요. 네. 설날 아침 예. 우리가 9시경에 산소 갔다 왔는데 네. 설날이기 때문에 일가 친척 허다못해 어린애들까지 다 집안에 안 모였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기름 유출된 것은 전혀 모르고 가스가 유출된다고 다 막 고웃길 나고 머리가 아프고 또 정말 눈시울 데 없다고 해서 동네 그런 문의가 많아서 통장님하고 저하고 저희 선박을 타고 네. 저 냄새가 나는 쪽을 바다로 나가봤습니다. 아, 그때가 네. 아마 9시 반이 좀 넘었는가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나가서 보니까 칼퇴에서 부두 쪽으로 갔더니 네. 기름이 유출된 것이 약간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심각하라고 생각하고 어디가 조금 유출되어 있는 것 같다고 봤더니 아니 조금 보다 이렇게 많은 막 기름띠가 막 형성이 되고 나오는 거예요. 예. 아, 이게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바다라서 탐박 돌고 사고 난 지역을 보고 깜짝 놀랐죠. 네. 부두가 일부 막 부서져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들어오기 직전에 방제회사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네. 지금 여러분이 바다에 아마 그 투착제를 뿌려야 될 것 같다고 나오고 우리가 동네 자체 방송이 있어요. 방송을 해가지고 네. 배들 동원시키고 이놈들 동원시킨 것이 첫날 뜻밖의 설날이라서 네. 배 한 30척과 사람 143명 인원 어민들이죠. 설날에. 네, 설날 아침 그때 11시경 됐을 겁니다. 아마 동원시키 가지고 바다에 급작볼 때고 방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에 집안에 많이 모인 일가 친척들하고 대화 한마디도 못 오고 그다음에 애들 페이비돈 한 입도 주지 못 오고 그때 나와가지고 밤이 저물을 지도록까지 방제 작업을 했으니까 그 마음은 누가 말할 수 없겠죠. 아이고, 네. 아침에 떡국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냄새나서 밖에 나갔다가 배 30척의 주민들 다 동원해서 방제하다 보니까 거의 밤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또 이제 또 객지에서 또 새로운 또 젊은이들, 네. 행제들도 같이 동원을 해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아이고, 서울이 완전히 방제하다가 날 샜네요, 그러니까. 네. 소를 반납식이 났으니까 다음에 한번 소를 다시 세야 되겠습니다. 자, 20년 전에 바로 이런 기름 유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20년 전에 시프린소가 이야기가 대조가 되는데, 네. 95년도에 시프린소는 여기서 많이 들은 연도회가 있었어요, 남면. 사고가 났었고, 네. 95년도 7월 달에 딱 지금 칼텍스 부두 현장에서 똑같은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한 큰 사고가 났는데, 네. 시프린소 때문에 이 큰 사고가 묻혀버렸죠. 지금 계장님은요, 네. 쭈꾸미와 쭈꾸미와 낙지를 주로 잡으시면서 생계를 이어가시나요? 낙지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쭈꾸미철이 되고, 네. 낙지는 겨울철이고, 그래요? 네. 문어도 나고 좀 있으면 도다리, 숭어가 다 많이 날 텐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이것으로 해갖고 우리 공동 어업권이 네. 125헥타입니다. 근데 거기가 주로 나오는 것이 해초류와 해패류 등이 나는데, 어차피 이것을 몇 년간은 이제 이 해산물 어민들의 소득을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피해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 측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피해 보상 이런 거
요구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아직 계획인가요?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피해 보상이랄까 그런 논의할 시기는 아니고 어찌 됐든 빨리 작업이 끝나가지고 딴 다음에 뭐 보상을 논의하든가 지금 기름을 놔두고 뭐 보상 얼마 줄래 어쩔래 한다는 그렇겠네요. 것은 참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여수시의 김정기 어촌 계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 2007년에 여수가 아닌 태안에도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 기름 유출 사고를 연구하셨던 생태지평연구소의 이승화 연구원 연결해서 이번 여수 기름 유출 사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 여수 20년 전에도 큰 피해를 봤었는데 이번에 또 있었고요. 가깝게는 2007년에 이제 태안에서도 비슷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사고 좀 비교해 볼 때 규모 어떻게 좀 다릅니까? 그 전남 여수 지역이 안타깝게도 기름 유출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사고가 처음은 아닌데 네. 대표적으로 1995년 여수 시프린소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고 네. 연이어 이번 사고랑 같은 지점에서 호남 사파이어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크고 작은 기름 유출 사고가 여수에서 발생했는데요. 네. 그 2007년에 충남 태안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이번 여수 기름 유출 사고는 그 기름 유출량은 그에 비하면 한 10%도 안 되는 다소 적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름의 확산 속도를 생각하면 그리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 보고된 유출량보다는 200배가 더 많이 유출됐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네. 방제 작업은 뭐 1000여 명이 동원돼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네. 방제 이것만으로는 금방 끝나진 않겠죠? 그렇죠. 이제 기름 유출 사고는 초기에 기름 회수랑 확산 방지 그 대책이 매우 중요한데요. 요번처럼 기름 유출량을 좀 숨기기에 급급해서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든지 하면 그 피해가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 지형에 따라 그 방지하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이런 그렇군요. 것들을 빨리 네. 대책 방법을 세워서 그 파도가 겨울이면 거셀수록 이제 기름이 빨리 확산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지만 네. 빨리 기름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동 대응이 늦었다. 또 유출액에 축소 보고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피해 지역이 5동도까지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더 확산될 네.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에 그 타르가 한 달 만에 이제 제주도까지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충청도에서 여수 제주도까지요? 예, 한 달 만에 이제 오. 제주도까지 갔고 여수 시프린소 사고 당시에는 그때 기름이 경남, 부산, 전남 지역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이 오동도까지 흘러갔다고 하는데 네. 사고 지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시발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해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남쪽에 있지만은 또 제주도까지 내려가고 또 경상도로도 가고 계속 돌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확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예측이 좀 힘들다. 네. 예. 자, 이렇게 기름 유출로 인해서 바다가 계속 오염되고 또 오염 지역이 확장되면은 결국 주변에 있는 양식장들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한국의 이제 해안 지역은 어업을 생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업 활동도 활발한 곳인데요. 그 태안 기름 사고 났을 당시에 그 기름이 양식장으로 들어가면서 양식장도 운영이 중단됐고 그 선박 조업도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면서 주민들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지역 경제에 타격이 매우 컸는데요. 이번에도 기름이 양식장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양식장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생태계에도 교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역 주민들 건강도 우려되죠? 그렇죠. 이게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적으로도 피해가 온다는 게 이게 큰 문제인데요.
그 태안의 초기에 방제 작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방제 장비가 제대로 갖춰주지 않아가지고 그 독성 물질을 직접 호흡해서 호흡기 질환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다 보니까 우울증도 많이 겪고 하면서 가정 불화도 늘고 이제 지역 공동체가 많이 갈등을 겪는 그런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수 사건도 지역 주민들이 초기에 방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 안전한 방제 장비도 다 갖춰야 되고 네. 그 노약자나 임산부나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방제 작업에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최악의 경우는 예. 그 스페인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서 DNA 손상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도 발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아, 그 정도예요? 저희가 이런 사건을 대응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름 유출로 인해서 나오는 냄새 이런 것들을 마셨을 때 이제 천식 이런 또는 DNA 손상까지 가져온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원유에 있는 독성 물질이 이제 호흡기 천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제, 과거 태안 유출도 있었고 20여 년 전에 여수 기름 유출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제 사고, 이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처별로 뭐 경찰청이나 이런 부분, 해양경찰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방제 매뉴얼도 있고 한데요. 네. 저희가 2007년도에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이제 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예. 초기 대응에 많이 혼란이 와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방제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해양 오염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인간의 실수로 일어나는 인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좀 보완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수 지역 같은 경우는 석유 사업 단지들이 많은 그 산단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나라가 원유 수입도 99% 수입하고 수입량도 세계 5위이기 때문에 네. 그 태안의 유조선은 항상 저희가 나가면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엄격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겠고요. 네. 그 여수나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 이런 석유 사업 단지가 있는 이런 곳들은 그 방제 시설을 보강하고 대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한데 네.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를 볼 때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그 피해 보상 문제가 지금까지 가장 아직도요? 좀 해결되지 않고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개별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그 법원에서 사정재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제 주민들이 피해 신청을 한 액수는 4조 원이 넘어요. 근데 그 피해에 대해 인정한 건수는 한 7천억 원 정도로 한 17%에 불과합니다. 그 미국의 경우는 그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법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나라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피해 보상 문제는 아직까지도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겠네요. 머리를 쏟고 있습니다. 네. 네.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청구한 금액의 17%밖에 인정 못 받았다. 네. 앞으로도 이 네. 산 넘어 산이네요. 이러니까.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생태지평연구소의 이승화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이 여수 기름 유출 문제 정말 심각하네요.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에서는 이석기 의원 20년 구현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4라운드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 더 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303님은요. 예스,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용서가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4529님은요. 노입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 높은 형량이 주어져야 맞지 않나요? 실체적 진실이 조작이라면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그릇은 소수 의견도 포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이석기 의원 20년 구형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살펴보죠. 네,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이현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시장이 오늘 크게 요동쳤죠? 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설 연휴 기간 미국의 양적 완화 추가 축소가 결정이 되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29일보다 14원 10전이나 올랐는데요. 이게 평소 등락폭에 비하면 폭등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21.19포인트나 떨어졌는데요. 외국인이 무려 4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팔면서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우리 시각으로 지난달 30일 새벽에 양적 완화 규모를 월 75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흥국 금융 불안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분석을 하면서도 향후 흐름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주가 보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카드사의 정보 유출 관련한 속보 좀 들어보죠. 카드 3사, 문제 3사가 네. 오는 17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나 보죠?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정보 유출카드 3사에 대해서 3개월 영업정지를 통지했습니다. 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은 이달 17일부터 영업정지가 적용이 되는데요. 신규 회원 모집과 카드 대출 중단은 물론이고 통신 판매 같은 부수 업무도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에 대한 제재와는 별개로 CEO 등 개인에게 내리는 제재 조치는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 개인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금융회사부터 제재를 받고 경영진과 실무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의 카드 3사 현장 검사는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네, 현장 검사 이번 주 마무리되지만은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실히 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금모 아시아그룹 관련 이야기 들어보죠. 금호가의 형제들이 돈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싸웁니까? 네, 금호가 형제 다툼이 좀 격화되고 있는데요. 그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고소 내용을 보면 동생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가 형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 회장의 개인 일정이 담긴 비서실 자료를 몰래 빼돌려서 금호 아시아나그룹을 공격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금호 아시아나는 경찰서에 운전기사 등을 방실 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인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에 배후를 밝혀달라고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동생 박찬구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금호가 형제난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박상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3남과 4남입니다. 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2009년 이후에 5년째 경영권 등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천문학적인 부채를 줄이고 방망 경영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이에 따라서 여의도 면적의 84%에 달하는 시가 7조 원 이상의 공공기관 본사 부지가 시장에 매물로 대거 쏟아지게 됩니다. 특히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본사 부지를 매각하게 되는 공공기관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서울 삼성동의 한전 사옥 부지가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장부가가 1,000억 원대가 넘는 부지가 무려 10여 곳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파느냐, 또 누가 사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헐값 매각이다, 특혜 시비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경제로 보는 세상에서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 모시고 바로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네, 우리 대한민국은 새해 인사를 2번씩이나 해요. 네, 예. 뭐 좋은 거니까 많이 해도 되겠죠. 네. 이번에 매각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네. 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를 이제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설명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매각을 해야 하는지 그 배경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언론 보도들 많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공기업들이 이 뭐 각종 혁신도시 다 해서 이제 이 지방도시로 지금 그 지역별로 쪼개서 이렇게 옮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던 뭐 이런 공공기관들 경우에는 그 부지를 아무래도 이제 이 팔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걸 이제 빨리 매각해서 부채를 줄이는 데 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문제가 자꾸 헐값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혁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특별법에 따르면은 이전한 다음에 네. 대체적으로 보면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이제 본사 사옥을 또 부지를 네. 이제 팔도록 돼 있죠. 네네. 이렇게 되면은 기간에 이제 쫓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당연히 쫓기게 그렇죠. 되다 보면은 뭔가 이 그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네.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활발할 때면 모르는데 지금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이 급하게 그 시한에 맞춰서 이렇게 팔려고 하다 보면 이게 뭐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사실은 정상가라든지 또는 아니면 뭐 나름대로 이렇게 협상을 거쳐서 좀 나름대로 제값을 받고 판다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헐값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또 시장이 한편으로는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네. 또 나름대로는 물론 뭐 지금 기업 경기도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만 또 현금을 잔뜩 쌓아두고 있는 뭐 대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기업들이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의 이제 그 자본들이 지금 눈독을 들이면서 가능하면 이제 이 막판까지 시간에 쫓기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헐값에 내놓도록 하는 뭐 이런 이제 압박 전술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또 거기에 이제 넘어가면 또 헐값으로 실제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그 법,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자산을 매각하게 되는 주요 기관, 네. 또 예상되는 매물은 어떤 거죠? 뭐 많이들 이제 나오고 있지만 한전 같은 경우에요. 지금 뭐 서울 삼성동 이제 부지가 거의 뭐 한 8만 제곱미터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게 뭐 시가로는 이미 1,000억대가 넘어가는 걸로 다들 뭐 알고 있는 땅입니다. 뭐 그런 땅들이 있고요. 또 LH공사의 땅, 뭐 이런 이제 이 대규모 어떤 뭡니까 이렇게 부지들을 가지고 있던 공기업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지금 한 50개에 가까운 그 전국의 이제 크고 작은 공공기관들이 지금 부지들을 이제 매각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매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시장 침체는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뭐 거래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자, 삼성동 한전 부지. 네.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시가 약 3조는 된다. 네, 이런 네. 이야기도 있고 네, 또 네.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네. 조금 이제 LH 네, 공사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광물자원공사라든지 네, 네. 또 네. 도로공사 네. 등이 다 지방으로 이렇게 이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굉장히 네. 많죠 공공기관들이. 네. 그러니까 매물이 이제 한 50여 개가 쏟아진다라고 하는데 네, 네. 지금까지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네. 공공기관이 자산을 네. 매각해온 사례가 있었습니까? 뭐 외환위기 직후라든지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을 매각하거나 하는 경우는 뭐 없지 않아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이처럼 대규모로 대부분의 뭡니까 주요 공공기관들이 대규모로 자사의 이제 이 자산들을 매각하는 사례는 사실 지금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렇죠. 또 이제 기간까지 이제 네. 지금 1년 안에 이렇게 팔아야 되는 네. 뭐 이런 이제 규정상의 제한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촉박한 시기 안에 한꺼번에 이렇게 매물이 쏟아 나오는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볼 때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방 이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단순히 공기업 거라고 해서 이제 그냥 뭐 개별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뭐 또 국유 자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이제 신중하게 또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이게 이 자산들을 충분히 뭐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주체들한테 제값을 받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산의 매각을 통해서 이제 방망 경영을 줄이고 청락적인 부채를 줄이고 또 네. 이렇게 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바로 네. 그러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기업 부채 문제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 정부는 뭐 노동자들의 뭐 후한 복리 후생 또 뭐 방망 경영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정부의 과도한 이 과시적인 사업 추진 또 그에 따른 정책 실패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LH공사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 5, 6년 동안에 뭐 건설업 시장 또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떠받친다라고 한 부채가 65조 원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런 식으로 개발 공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도로공사 또 한전 뭐 수자원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뭐 대규모 부지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공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 지금 이제 정부가 뭐 부채를 빨리 줄이라 이런 이제 압박이 하나로 이제 또 자산을 매각하게 하게 한다면 이게 지금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뭐 무리하게 또 이 생산성이 높지 않은 그런 뭐 자산들을 뭐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땅들 아까 이제 한전 뭐 부지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만 네. 그런 부지들이 헐값에 팔려 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걸 제값을 팔았을 때 훨씬 더 부채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한에 쫓겨서 또는 뭐 정부라든지 뭐 다른 외부 주체의 이제 압력에 밀려서 이렇게 이제 빨리 팔게 되면 실제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부채를 줄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알짜배기 자산들을 헐값에 팔아서 이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좀 뭐 손해보는 장사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전에 비슷한 사례를 보면은 외국계 펀드 같은 경우는 네. 산 다음에 다시 되팔아서 이른바 이제 먹튀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충분히 그럴 네. 가능성이 사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하자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상황은 이제 좀 다르죠. 예, 네. 물론 뭐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쨌거나 지금이 또 뭐 부동산 가격이 그렇다고 뭐 과거처럼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되게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뭐 그런 단계는 또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또 외국계 입장에서 보면 외국계 펀드 입장에서 보면 특히 요지의 땅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침체기에 헐값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특히 이제 대규모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한전 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조 원씩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뭐 매입 주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뭐 국내에도 뭐 대기업 손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네. 지금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이제 상당히 양극화돼서 뭐 네. 삼성그룹이라든지 뭐 일부 현대기아차 그룹이라든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사실 네. 3조 원씩 이렇게 동원하면서 이렇게 살 수 네.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외국계에 약간 투기성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런 이제 알짜배기 이제 땅들을 먹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먹튀 논란 분명히 네.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이제 그 공공기관이 이제 자산 규모를 줄이고 바로 네. 이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네. 이런 당위론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네. 않는데 네. 이제 먹튀 논란, 특혜 시비 이런 것을 네. 좀 더 줄인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공기업의 자산을 이제 네. 준국유 재산으로 봐서 네네. 매각 방법 또는 네. 매입의 주체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네. 뭐 최고가 이런 입찰을 해야 된다든지 네. 뭐 이런 식 아니면은 또 공적 그런 금융기관 같은 데서 일단 산 다음에 네. 다시 적당한 가격이 됐을 때 되팔게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국민연금의 경우에 지금 뭐 자산 투자를 한다고 대체 투자라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 채권이라든지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상당히 좀 뭐 위험할 수도 있는 뭐 그런 투자라고 해서 이제 뭐 비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좋은 땅들일 경우에 충분히 좀 자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예, 차라리 국내에서 투자를 해라. 차라리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걸 필요하다면 국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리츠라고 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죠.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통한 유동화 증권 같은 거 그렇죠. 발행하는 그래서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좀 많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구조로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좀 저는 약간 코미디 같은 게요. 좀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정부가 한때는 막,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은 데서, 땅값 더 오르기 전에 토지를 비축하라고 막, 사실은 크게 유용하지도 않은 그런 토지들을 막 사들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부채가 넘친다, 또 뭐,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네. 이렇게 핑계를 내면서 진짜 알짜배기 땅, 정말 공공이 예. 여전히 뭐 비축 개념이 아니라 정말 쓸모있게 쓸 수 있는 네. 그런 땅들은 또 뭐 부채를 줄인다고 부채가 그동안 늘어났으니까 줄인다고 이렇게 막 내놓고 있는 상황. 네. 이거 정부 관료들부터 철저한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가 했던 실패, 정책상의 실패, 또 거기에 책임 있는 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늘 정책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의 길게 보면 크게 보면 국민들의 재산들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악순환을 면하기 어렵다. 네.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네. 앞서 바로 이런 시한 1년 안에 대거 팔아야 되는 그 시한이 문제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 때문인가요? 공공기관 매각 대상 부지가 한 50여 곳이 달하는데 이 가운데 한 20여 곳이 이미 3회 이상 유찰된 상태라고 해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한에 쫓겨서 그 아주 째깍째깍하는 그 시한에서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소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뭐 우리도 경매에 넘어가서 보통 한두 해 정도 유찰되면 사실 제값받고 팔린다고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20여 곳이 그런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다라면 이걸 우리가 정말 막 시간에 쫓겨서 뭐 부채를 줄인다. 뭐 이런 그 시한에 쫓겨서 이렇게 너무 막 급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생산성 있게 이 토지를 활용할 방안이 뭐냐. 또 그러면서도 공기업 부채를 단순히 1, 2년 사이에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길게 봤을 때 공기업 부채를 최소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 자산들을 알차게 또 국민들의 이렇게 국민들한테 쓰임새 있게 쓰는 방법이 뭐냐. 이걸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기계적으로 법규에 얽매여서 이렇게 또는 뭐 공기업 부채를 줄인다는 그
과시적인 어떤 그 단계적인 그것도 일종의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포퓰리즘.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런 게 정말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런 식으로 단기 성과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당장은 그렇게 뭐 팔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제대로 파는 거냐, 제값을 받고 파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네. 공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서 운영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기회에 결국은 이제 공기업의 어떤 경영, 방망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네. 또 부채를 대거 줄이는 이런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네. 현재까지 상황에서 볼 때 소장님이 보실 때 네. 뭔가 이런 것이 빠졌다라는 거 하나 더 그러니까 저는 지적해 주시죠. 뭐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의 선호가 굉장히 바뀐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의 선호가. 뭐냐면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부채가 왜 늘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왜 부채가 늘어난지 거의 검토를 안 해보고 무조건 이렇게 그게 뭐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물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이 크다. 또 무리한 뭐 개발 사업, 과시적인 그 뭐 자원 강물 개발 사업, 네. 뭐 또 이 부동산이라든지 시장을 무리하게 떠받치려고 했던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 쌓여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뭐 부실 자산을 사들였다면 이것이 정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또 부실 자산 가운데 이걸 체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자산을 이렇게 좀 다시 팔아서 현금화하느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론을 충분히 점검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한 정해놓고 언제까지 부채 얼마 줄이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결국은 그게 단기 성과 또 한 번의 단기 성과주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 좋지 않은데 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되면요. 물론 이게 이제 대부분 뭐 주택용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뭐 상업용 또는 오피스용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업용이나 오피스용 부동산도 상당히 지금 뭐 가인 공급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내놨을 때 또 한편으로는 물량 공급 충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면에서도 사실 시기가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문제 뭔가 선호가 바뀌었다. 바로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다시 검토해서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 모시고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문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석기원 20년 구형 적절합니까에 대해서 문자 집계한 결과는요. yes or no의 비율이 7대3으로 적절했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303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